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공동학술대 사회를 맡은 원불교 사상연구원 사무국장 원익선 여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원근 각지에서 저희 학술대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실 걸로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는 저희 원불교와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또 저희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번영의 길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오늘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저희 원광대학교 총장이신 박맹수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술 대회를 하게 되면 좀 딱딱해지기가 쉬워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취임한 신입생 총장입니다. 첫 대규모 학술 대회에 환영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원로의 저 멀리 천안에서 저희 원불교와 독립운동 학술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에도 와주신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김용달 소장님께 또 함께 연구하고 계시는 박민영 박사님, 김도영 박사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준비된 환영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올해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가장 빛나는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3.1 독립운동과 그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명 건설을 위해 1916년에 개교한 개벽종교 원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종교적 이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법인성사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천만 전 민족이 떨쳐 일어난 3.1 독립운동이 정치 외교적인 방면에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소태산 대종사님과 그 9제자 구인 선진들께서 이룩한 법인 성사는 정치 외교적 독립을 넘어 종교와 철학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대 정신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그리고 한국원불교학회가 서로 합력하여 원불교와 독립운동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이 뜻깊은 학술대회를 기획하신 원불교 사상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한국원불교학회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일제강점기의 소태산 대종사께서 선두에서 이끄는 불법 연구의 활동과 원불교의 귀한 독립운동가 출신들의 행적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 연구의 활동과 독립운동가 출신 선진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 행적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1935년 2월 10일 대전에서 가출로 간 이후 이상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1936년 2월
불법연구회를 방문하여 소태산 대종사님과 회동한 후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소태산 대종사님이 민족과 동포를 위해 훌륭한 사업을 하신다고 칭찬하셨던 기록들이 대종경 실시품 45장을 비롯하여 1956년 6월 20일자 하와이 국민의 기관지인 국민보, 일제시대 교단사를 생생하게 증언하신 승산 김형호, 붕산 황희천, 상산 박장식 세 분의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민족 언론으로서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동아일보와 시대일보, 조선일보 등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끄시는 불법연구의 활동을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및 일본 외무성, 내무성 등이 남긴 각종 공문서 속에는 초기교단 선진들의 독립운동 행적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문서 중에는 심지어 1935년에 불법연구의 일본 오사카 지부 설치 당시의 상황까지도 일본 내무성 정보국이 작성한 사회운동 상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자면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조선 사람들이 간행하고 있던 모든 잡지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 간행하는 조선 출판 경찰 월보에 공개하였는데, 이 월보에는 불법연구에서 간행하고 있던 회보에 대한 검열 내용 일부 1936년 9월로부터 38년 11월로까지입니다.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회보 발행이었던 해산 전음광 선진님의 고심은 말할 것도 없고 대종사님의 노심초사가 읽혀지는 귀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료 발굴을 토대로 한국 역사학계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교단 내 원불교학 연구자분들을 발표자 및 토론자로 모시는 한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와 한국원불교학회 공동으로 3.1운동과 법인성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원불교와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근본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새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한국원불교학회를 다시 10년 만에 휴지기를 거쳐서 새롭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유성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학술대회 자리에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불교 초기 선진님들의 독립운동이 행적이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1920년대 만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 단체로 활약하고 있던 의성단 단장 편강렬 선생의 부인이었던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의 독립운동 행적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예정된 학술회에서는 한국 근현대사학계의 중진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원불교가 일제강점기에 수행했던 종교적 차원의 이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학술대회가 끝나면 그 성과를 토대로 아직도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서훈을 받지 못했던 선진님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본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될 선진님들의 명단을 아래에 제시해 보았습니다. 거듭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귀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그리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그리고 한국원불교학회 이 세 기관이 합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사를 저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이신 김용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만장해 주신 그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신입생 총장 박명수 총장님, 그다음에
박구강령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그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옥동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3.1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없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3.1운동의 그 빛나는 영광이 없었겠죠. 그래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민족혁명이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당시에 우리가 국내 동포 2천만 동포였었는데 2천만 동포들이 정말 그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몸짓으로 부르짖어서 만든 우리나라고 우리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임시정부는 또 이런 2천만 우리 동포들의 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정부로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이래 전제와 군주제를 유지해 왔지만 1919년 비로소 우리가 민주국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혁명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원불교도 바로 이런 민중종교로서 이런 민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뜻깊은 원불교의 사상가, 지도이념을 갖고 있는 원광대학교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원광대하고 독립기념관이 공동학술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제도 원불교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서로 사상과 활동을 이어받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귀중한 자리를 오늘 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3.1운동은 종교계에서 그 대표들이 민족 대표를 맡아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계는 또 떼어내야 떼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원불교와 한국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원불교가 한국 독립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모습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그리고 박맹수 총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귀중한 토론의 말씀을 해 주실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조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조강연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시면서 또 학술부장으로 계시는 박민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독립기념관 연구소의 박민영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한번 섰었고요. 두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원불교와 독립운동이라는 이 강제를 맡으면서 원불교의 교리와 그 원불교의 진정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한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정전이나 대종경 한 번도 우리 큰 누나 집에 가면 맨날 그건 놓여 있는데 그 장도 한 번 안 들춰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혹여 이 발제 중에서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다고 그러나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이제 교단의 어떤 원불교 교단의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학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먼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무튼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원불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원불교에 관여했던 원불교 신자들의 그런 독립운동을 또 민족 순환기에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과 또 더 크게 보면 민족운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환기하고 싶어서 아무튼 그게 저 주된 임무입니다.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보겠습니다. 24년 소태산 박중빈이 새로운 종교 교단으로서 불법 연구회를 개창한 이래 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23년간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익산에 총부를 두고 영광, 서울, 부산 등지에 지부를 둔 불법 연구회가 국내에서 활동을 지속해가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조건은 이 교단이 민족운동 더 나아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태생적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불교의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선행한 여러 연구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태산과 정사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불법 연구에는 일부 친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순종적인 교단이었다. 제1사학자 조경달 선생의 지적이죠. 예, 이런 그 표현 같은 이 일제 강점기에 존재했던 불법 연구회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하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그 새롭게 개창된 불법 연구회는 순수 민족 성향이라기보다는 민중지향적 종교, 민족 종교였습니다. 처음부터 민족 종교로서의 강렬한 지향성을 내재하고 개창된 동학이나 예컨대 그 대종교 같은 이런 그 유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연구회가 보여준 활동의 궤적은 그 동학 대종교와 같은 강렬한 민족적 성향을 지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학이 개창된 조선 말이라는 그 시대, 또 대종교가 활동한 만주라는 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일제 강점기 한반도라는 그 시공의 조건과 환경이 불법 연구의 활동과 성격을 규정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소태산이 이끈 불법 연구회는 민중의 일종 안식처 역할과 기능을 하였으며 그 신앙 공동체는 이상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연구회에 파고든 민중도 결코 당시 민족이 처한 현실과 유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족의 구성원 가운데 민중신도가 나온 이상 필연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랬던 민족순환기에 불법 연구회가 보인 민족적 성향의 실제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민족종교 원불교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구성한 것은 원불교 교단과 원불교의 믿음을 가졌던 그 신앙인들의 적어도 일제 강점기라는 그 시대적 조건에서의 어떤 성향과 활동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그 교단을 보겠습니다. 그 교단의 그 지향성, 소태산의 불법 연구의 개창, 이 대목은 원불교의 초기 역사의 내용들을 그 박명수 총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을 제가 공부를 할 겸 해서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태산 구검을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 36년 동안 원불교가 겪은 시련과 고난의 30년 역사는 곧 초기 교단사와 교조 소태산의 순환사이기도 합니다. 1916년 소태산 대각으로 원불교 역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 곧 일제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라는 풀네임을 축약한 겁니다. 그건 침략까지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할 때는 그 침략 내용까지도 함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일제와 접촉하게 된 것은 1918년, 19년 방언공사 때입니다. 그래서 방언공사 끝날 때 이야기죠. 겨우 1년 동안에 집약적으로 2만 6천 평의 개간지를 마련하게 된 방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소태산의 역량을 높이 칭찬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방언공사의 추이와 성과를 예의주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태산은 이른바 부정과 비리의 혐의 곧 위조화폐 제조입니다. 제조 등의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일주일 동안 구금되어 문초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거는 1차 사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교단사에서는 그렇게 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 장소인 그 길룡리 마을 앞 그 옥류봉 일대를 수색하고 인부들 품삯으로 지급한 화폐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광경찰서에 소태산을 일주일 동안 구금을 당해서 문초를 당했다는 거죠. 소태산이 이 방언공사 때문에. 그랬을 적에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뭔가? 이 시기가 3.1운동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방언공사가 18년 시작돼서 무오년에 시작이 돼서 김인년 4월 26일인가 완료가 되죠. 이게 그 완공이 되는데 이 김인년 3.1운동이 한참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3월, 4월이 거의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방언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소태산이라는 이 지역의 인물이 일제에 의해서 착목이 됐다는 거죠.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 어떤 만세 시위, 3.1운동이 파급되는 그 과정에서의 일제에 의해서 소태산은 그 지도적 인물로 부각됐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 사실의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어도 방언공사가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방언공사가 가지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늘 그 소태산을 일본 제국주의가 말하자면 그 감시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언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법인성사 올해 1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백지혈인 그 법인성사 직후에 김제 금산사에서 다시 아무튼 이것도 1차 사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14쪽 그 상단 내용입니다. 상단 중반부에 김제 경찰서에 다시 그 김제의 그 불공을 드리러 온 어느 그 여신도 하나가 한 분이 그 혼절을 했는데 그 소태산이 그 혼절한 그 신도를 살려서 아무튼 그런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이 그 저 김제 경찰서에 마담 그 저 정부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뭐 이 아주 순환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방언공사 이후에 소태산의 행적에서 일제로부터 그 감시망에서 뻗지 못하는 그런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법 연구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4년 출범한 불법 연구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태생적 제약과 그로 인한 민족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타 종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 연구회의 활동도 조선총독부의 주목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층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총독부의 당대 지식인의 주목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민족 지였던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시대일보, 그리고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그리고 일본에서 발간되던 대판 매일신보 등이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나아가 40년대에 걸쳐까지 불법 연구의 활동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사 목록을 제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각입니다. 제가 잠깐 조사했는데 아무튼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불법 연구회나 거기에 소속된 인물들에 대한 그 언론 보도도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제가 이번 공부에서 발견을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100만 신도를 가진 그래도 지금의 그 종교 교단 가운데서 서열 몇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연구가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교단 역사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선 제가 제일 크게 놀란 게 그 대목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신문이라는 것은 1차 자료거든요. 1차 자료의 기사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나아가 분석은 다음 문제고 정리는 다음 문제고 확보되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조금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 15쪽에 보시면은 불법 연구회는 일제 식민지 정책에 맞서 무장투쟁과 같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활동 대신에 온건한 투쟁을 전개한 반면에 일제 말기의 전시총동원 체제 아래서는 전쟁 협력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비정치화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불법 연구의 이와 같은 성격과 분위기는 위에서 예고한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24년 불법 연구회가 창립된 그 직후에 창립 당시에 시대일보 기사 전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조선의 불교를 1층 확장키 위하여 서상인, 송상면, 오창근, 이동환, 문정규 이런 분들 제가 잘 모릅니다. 서상인 이분만 좀 알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제시의 발기로 제유지가 그 1일 오후 2시에 익산군 1위 보광사에 집회하여 불법 연구회를 조직하고 재반 결의가 있었고 회장 서상인 씨 외 재반 의원을 선거했다고 이렇게 시대일보에서 불법 연구회가 조직된 직후에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도 내용도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시대일보 보고요. 교단에서는 이 내용 아무도 소개한 적 없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가문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사를 정리할 때는 이 내용은 제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 동년 말 최남선에 의해서 발간한 24년 3월에 이 시대일보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1위 보광사에서 서상인 등 유지들이 불교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불법 연구회를 창립한 사실만을 지방소식란에 간단히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로 미루어 불법 연구회가 처음 결성될 때 소태사는 참석하지 않고 추산, 그러니까 서상인 선생 이분이 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또 그 회장에 선임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불법 연구회의 공동체 생활 보도를 보도한 기사에서는 회원은 현재 100여 명으로 전라북도에 산지한 승려와 기타 불법 연구에 유의하는 인사들로 단합된 것이라는 바, 만여평의 소유 토지로 큰 농포를 설하고 독신 생활하는 회원들이 일정한 규율하에 이상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세의 학장에 따라
요소의 지혜도 설립한다 하고 마치 서양에서 흔히 보는 구교의 수도원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며 호기심으로 그 진행을 주시한다고 앞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 원불교 불법 연구회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걸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구교의 이 서양의 그 그리스도교의 그 가톨릭의 수도원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그 불법 연구회 탄압 감시입니다. 불법 연구회가 그러니까 그 불법 연구회가 탄압의 시초가 뭔가? 36년 도산의 총부 방문이라는 거죠. 이 대목은 그 김도영 박사님이 다음 주제입니다. 이 도산 방문 내용은 도산과의 관계는 다만 이 그동안의 익산 총부 방문 그 시기가 1935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김도영 박사님 말씀으로는 연구로는 36년에 익산 총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황가봉 그 황희천 선생의 정언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익산 총부 안에 그 경찰 주재소가 북일 주재소가 설립된 게 46년 9월인데 그 46년 9월 시점은 익산 총부를 방문한 36년 도산이 36년 6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그 여파로 그 주재소가 경찰 주재소가 들어서고 고등 경찰이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여기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 황가봉은 처음에 저거 공부할 때 아주 이상하게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 신앙심이 그 이 소태산의 가마로 그래서 아주 그 초기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 내용들입니다. 18쪽 상단까지가. 그리고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듬해 38년 4월 이른바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고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한민족에 대한 인적 물적 수탈을 전방위로 감행하게 됨으로써 그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일방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의 모든 예식의 서두에 이른바 그 황도 정신의 상징인 황국 신민의 서사를 제창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연구의 예해에도 이러한 그 국민의례를 순서에 넣도록 한국 신민의 서사를 강요했고 16년 이후 개창된 그 연호 시창이라는 연호도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소화연호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환은 그 일제 말기에 한반도에서 생활했던 이 어떤 우리의 그 삶의 조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조건과 환경 추이에 따른 그것은 필연의 소산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3년 소태산 열반 후 불법 연구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일제가 이른바 유사종교 말살 정책을 취하게 되자 불법 연구회는 유사종교 명단에서 벗어나 불교 단체임을 증명함으로써 활로를 뚫고자 했습니다. 생존의 그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그 본능이죠. 불교의식 도입을 위해 박광전 교무부장을 서울에 있던 일본 사찰 방문사 이게 저 이등 방문을 추도하기 위해서 세운 그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그 신라호텔 자리에다 세운 일본 절이지 않습니까? 조동종 절. 여기에 보내서 3개월간 이 일본 불교 의식을 수용케 하고 익산 총부 정문에다가 방문사 신도 단체인 치복회라는 그 치복회 익산 지부라는 간판까지 걸으면서 생존을 영위했던 그런 처절한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컨대 이런 교단의 순환과 또 이걸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학자적인 소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친일과 또 나아가서 그 자체가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민족이라는 그 역사의 정의는, 그 용어의 정의는 선생님 그 반민족 행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반민족 처벌, 반민족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과 혹은 단체가 그 개인과 단체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향유하고 그 대신에 절대 다수의 민인과 국가의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그것이 반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요, 일본에 징병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창씨 개명했거든요. 그게 반민족이지 않죠.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채권이 쌓여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전쟁 물자 조달할 때 그 군비 조달한 채권, 일제 전쟁 채권 있잖아요. 전시 채권이 쌓여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니까 객출하니까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살아가는 삶의 조건,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문 보면요, 불법 연구에서도 그 성금 낸 거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할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던 환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 역사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원불교단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발표들이 다 요 내용들을 아마 정리하는 건데 요거는 좀 축약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단사에서 초기 교단사에서 그런 그 독립운동과 그 노선을 지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1980년에 나온 그 원불교 교단사 내막이라는 그 원강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이 제일 첫 대목입니다. 30년 불법 연구의 안에는 이른바 일제 요시찰 감시 대상 인물, 곧 항일 성향인 농후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범주에 드는 인물이 박대환, 오늘 아마 뭐 내용들이 소개가 되겠죠. 유허일, 송벽조, 이분은 잘 알려져 있고요. 박재봉, 송현풍, 장정조 등입니다. 그 범산 이공전의 구술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서도 박대환, 유허일, 송현풍 세 사람을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사상을 지닌 인물로 특히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전무 출신이 아니고 천도교인이었지만 불법 연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던 송현풍은 3.1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 범산에 의하면 박대환은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만들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허일은 보통학교 훈도로 있으면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만세를 부른 후 학교를 떠나버린 의기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불법 연구회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항일 민족 정서가 농후한 범주에 드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교단 내에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실체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가 오늘 그 심포지움이 열린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벽조의 그 투서 일본 천황 일왕한테 보낸 그 투서 이 한 그 내용은 교단에서 늘 이야기되는 그 항일 민족운동 그 선상에서 놓고 늘 이야기되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것도 다음 그 발표에서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 송벽조 투서 의거로 인해서
그 사로 인해서 소태산이 일본 경찰의 문초를 받습니다. 그래서 익산 경찰서에 소환이 돼서 제일 마지막 19쪽 마지막입니다. 이건 대종경 실시품 10장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인용한 겁니다. 보지 않았어요, 대종경을.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맞겠지요. 맞겠다고 전제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왜냐하면 대종사가 이 소태산이 최고 어른이니까 그래서 문초를 하는 거예요. 단속해라, 교단 차원에서 단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향이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도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을 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노라. 이거는요, 저는 제 눈에는 제가 근대사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제 눈에는요, 이 내용이 소태산 대종사가 일제강점기 때 불법연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태도와 자세의 아주 직접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법연구회 그 법통을, 교통을 지켜올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 종교를 포기하겠다,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이 대목이 아주 강하게 착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아마 이 대목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대목이 다시 강조하거니와 일제강점기에 소태산 대종사가 원불교 교단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록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아마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박맹수 총장님께서 환영사에서 18명의 그 선진 독립운동 참여 인물들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명단이 23명이었습니다. 23명을 아마 정리해서 오늘 18명을 대상에 놓고 아마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교단 원불교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분들의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 차원에서의 개별적 그런 접근이죠. 이건 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러한 어떤 성향을 사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21쪽에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선산 변중선의 한국 독립운동 약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발표는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정말 제대로 정리를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몇 달 동안 정리해가지고요,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회지에 논문집에다가 작년 연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불교 교단에다가 할 말이 있고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해방 뒤에 선산 변중선 선생이 독립운동의 역사의 그 정신, 독립운동 역사라는 독립운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용성에 최초로 착안한 분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사 말들을 많이 하고 뭐 행사들도 많이 하지만은 그 역사적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역사에서 그 독립운동사의 가치 효용성을 최초로 착안해서 그걸 억지로, 정말 억지로 견강부회로 세계문화사 강의에다가 전맥을 시켜서 독립운동사 강의를 전남대 물리대에서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착목입니다.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실정적으로 깊이 있게 논증한 글입니다. 작년에 신상 그 강연을 제가 학술지에다가 작년에 발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거 조금 한 번씩 읽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 정독을 하겠습니다. 45년 8월 그토록 염원하던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생존적 필요 조건조차 모조리 박탈해간 일제의 압제는 당장 사라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도에 찬란한 강령의 빛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구 주석 이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해 11월 23일 환국했습니다. 임정 환국 직후 불법연구회는 일제강점하에서 그동안 견지해오던 비정치적 노선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임정을 절대 지지하는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임정이 환국한 지 불과 10일 만에 이 당시 언론에서는 불법연구회 대표는 김구 주석을 방문하고 절대 임시정부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아일보 45년 12월 5일자입니다. 명백히 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지향성은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불법 연구의 민족 지향적 행위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이 원불교를 개창하고 불법 연구회가 활동하던 일제강점기의 민족선언사는 엄연한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20년대를 지나고 30년대 후반부 40년대를 거치는 동안 일제 강권 탄압이 자행되던 칠흑 같은 어둠이 들어오져 있던 국내에서 활동했던 불법 연구회는 그 공동체 자체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교단의 처지와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교단이 민족적 지향성을 가지는 데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와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소태산이 원불교를 창건하고 불법 연구회가 활동하던 장소가 국내였다는 점과 그 시기가 일제강점기였다는 사실로 인해 불법 연구의 민족적 성향의 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불법 연구회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정도와 그 세력은 극히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불교 믿음을 가진 신도 출신자 가운데 단순히 계량적 수치로 제시할 때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 이것은 뭐 아주 도식적이지만은 현재 총 포상자 수가 1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되는 그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그 중에서 원불교 교도 신부는 교단 내에서 파악한 현재 연구 성과에는 3명의 3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단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알려진 대로 불법 연구의 신도는 대체로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지사형의 교단 신도는 짐작컨대 상당수가 동시대의 현실을 깊이 고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원불교 신자만 유독 민족의 고단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현재 원불교단에서 항일투쟁의 견지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상 제1위로 항상 내세우는 구산 송벽조의 투서항거 사례는 연구 여하에 따라 앞으로 제2, 제3 얼마든지 많은 그런 나올 수가 있는 그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곧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불법 연구의 인물들 다수 가운데 상당수는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면은 비정치를 지향한 교단의 입장과는 일정하게 유리되어 민족 지향성을 갖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 교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향할 수 없다는 민족을. 해방 후 원불교 교단 차원에서 자신의 소중한 역사 자산인 불법 연구회와
연구에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현실은 저 입장에서는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좀 외람됩니다. 그거는 그 표현은 좀 외람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원불교가 한국인에 의해 한국에서 개창된 민족 종교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조경달 선생은 이런 점 일제시대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민족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늘 민중종교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잘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원불교는 한국에서 탄생했고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는 태생적 조건이죠. 지향성이죠. 원불교. 과거 민족이 처한 현실은 곧 원불교 당시 불법 연구의 현실과도 직결됩니다. 어렵고 고단했던 그 암흑 시기에 민족의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분투했던 민족 독립운동의 과정과 성과는 결코 민족 종교 원불교와 유리될 수 없습니다. 원불교의 무궁한 발전과 교단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교단이 걸어온 역사에 대한 엄정한 연구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 하면은 교단 차원이건 또 교단의 신도건 그 초기 교단사의 역사는 교단의 역사는 원불교의 소중한 역사 자산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지금 3.1운동 100주년 뭐 우리가 기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인성사라는 게 저도 참 잘 몰랐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튼 새로운 종교를 개창해도 좋다는 그런 공식적인 허가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그 100년을 맞이해서 정말 교단 역사 초기에 아주 그것이 미약하고 혹은 힘이 들고 하더라도 그 초기 역사를 이번 그 100년을 계기로 해서 잘 정리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대목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교단과 원불교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도 상당히 귀중한 역사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걸 촉구하는 게 저 오늘 강연의 아마 소임이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